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용령 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오늘의 고사성어는 세 가지입니다. 산에 있는 꿩보다 집에 있는 통닭이 먹기 쉽다는 의미의 가계야치, 산적이나 해적보다 더 나쁜 도적인 공적이 저지르는 가렴주부, 절세미인은 팔자가 사납거나 목숨줄이 짧다는 가인방명에 대해 재미지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사성어의 유래를 간략히 살펴본 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C 77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주왕조가 낙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시대를 서주시대라 합니다. 그 이후의 시대를 동주시대라 하고, 다시 또 동주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춘추시대는 초오진 제월나라에 이렇게 춘추오패가 준동하던 시기였고, 이때 당시에 주왕실은 명목상의 권위만을 유지하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춘추시대 다음은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연, 조, 제, 위, 한, 초, 진의 전국 칠웅이 쟁패하던 BC 221년까지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국시대는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춘추라는 것은 공자가 엮은 노나라의 역사서인 춘추에서 유래되었고, 전국은 한나라 유향이 쓴 전국책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자 백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란 여러 학자를 말하게 됩니다. 또한 백가는 많은 학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 백가는 대략 100에서 몇백 개의 이러한 학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는 대략 한 10개 정도로 집약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자와 맹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 유가입니다. 유가는 덕이나 중용, 정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학파입니다. 노자와 장자가 중심이 된 도가도 있습니다. 이들은 노장 사상을 갖고 있는데, 노장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사상의 여명기인 춘추 전국시대 이래 유가와 함께 중국 철학의 두 주류를 이루었던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의자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할 것입니다. 무의자연이란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가가 있습니다. 법가의 사상 철학자들은 한비자, 상앙, 이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상 필벌로 예제를 보충하여 법을 도덕보다 중요하게 여겨 형벌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 나라를 지배하는 근본이라 여기는 철학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양가가 있습니다. 음양가란 제나라의 추연과 추석이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음양 이원과 오행을 조합하여 신비적인 종교 철학을 주창하는 학파입니다. 이들이 연구하는 것은 천문, 역수, 복서, 지상을 연구하고 길흉, 화복을 예언하는 학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나라의 손자, 주나라의 오자, 울료 등이 중심이 되는 병가가 있습니다. 병권모, 병음양, 병기교의 네 종류로 분류하게 되고, 병가에서 53가 790편, 도 43권으로 정리하여 용병 방법, 즉 군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학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후세에 무경칠서라 하여 손자, 오자, 삼화법, 울료자, 삼약, 육도, 이의 공문대가 대표적 병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전술, 전략은 물론 정치, 경제, 외교 등 처세 전반에 걸쳐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학파로 여겨지는 명가가 있습니다. 등석과 공손룡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궤변론자로 치부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묵자가 대표적인 사상가인 묵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구별도 하지 말고 세상 전체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겸해설, 즉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학파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교술파라고 할 수 있는 종횡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진과 장의로 대표되는데 주로 소진의 합종 그리고 장의의 연횡책이 바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책략으로 당시 국제 외교상에서 활약한 유색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진 등이 주장한 합종책이란 당시 동쪽에 있던 연, 초, 한, 우이, 조, 제의 육국이 연합해서 서방의 진나라에 대항하려고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되게 장의가 내세운 연횡책이란 진나라와 육국이 각각 손을 잡게 함으로써 진나라의 발전을 꾀한 책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동을 많이 수록한 서책이 바로 전국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자가 중심 사상가인 잡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제자 백가의 주장과 이론을 절충하고 해설하여 집대성한 학파로서 사상을 융합하고자 노력한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허행이 중심이 된 농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을 중시하고 농경에 힘써서 의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농업 기술을 해설한 것이 아니라 군신이 함께 경작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수많은 고사성어들이 대부분 춘추 전국시대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난세는 영웅을 부른다 와 같이 난세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건 사고에 연관된 영웅 호걸과 간신 효웅들이 그만큼 적자생존의 이전 투구를 거듭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여기서의 과언이란 과인의 말씀, 즉 임금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나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적으로 백가쟁명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는 제자 백가들 또한 이 시대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공자, 맹자, 노자는 물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반묵자, 미자춘과 상관없는 순자, 그때는 월드비전과 한비아는 없었습니다. 한비자 등 여러 학자를 할 수 있는 제자와 제자들에 따라 분류되는 수많은 학파를 의미하는 백가로 구분됩니다. 이 중 현대에 이르도록 막대한 영향을 끼친 학파로는 공자와 맹자로 대변되는 유가, 무의자연의 도를 추구한 도가는 노자가, 평등의 겸해설을 주장한 묵자의 묵가, 그리고 법가 사상을 정립한 한비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의 유가, 묵자의 묵가, 노자의 도가 사상의 기반은 성선설이 기초가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치를 부르짖은 한비자의 법가는 성악설에 기초한 학제적 기반이 토양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치의 속성이 규율과 통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규율한다는 전제가 법치주의의 기본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미진 고사성어라는 제가 저술한 책, 제가 저술한 건 아니고 편절을 했습니다. 이 책에 한 620페이지 정도 되는데 1000개 정도의 고사성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선택하여
앞으로 1회에 3개에서 5개 정도 재미있게 설명하는 이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야치와 가렴주구, 가인박명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야치란 집가자와 그리고 닭개자, 들야자, 그리고 꽁치자를 쓰게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집안에서 기르는 닭과 산의 꽁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태평어람이라는 책이 바로 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나운 닭 2마리가 닥치고 공격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닭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치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덩치가 큰 수컷 꽁을 장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보잘것없고 덩치도 작고 보잘것없는 암컷 꽁을 까투리라고 합니다. 이것과는 닭과 꽁은 별개로 치고 우리는 아주 머리가 나쁘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 또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조두, 즉 세대가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두와는 별개 상관이 없지만 조족지열이라는 또 하나의 사자성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조족지열이란 아주 보잘것없이 적은 분량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계야치란 무엇이냐? 집안에서 기르는 닭과 산의 꽁이란 뜻인데 후에는 자기 집의 것은 하찮게 여기고 남의 집의 것만 좋게 여긴다는 비유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가계야치가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보게 되면 진나라의 유익이라는 사람은 서법이, 글씨 쓰는 법이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왕이지와 같이 이름이 높았다 합니다. 그런데 유익의 집안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의 서법은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모두 당시 유행하던 왕이지의 서법을 배우자 어떤 사람에게 편지하기를 아이들이 집안의 닭은 천하게 여기고 들판의 꿩만 사랑하여 모두 왕이지의 서법만 배우니 나를 그만 못하게 여기는 듯하오 라고 한탄 내지 서운함을 표현한 것에서 가계야치가 생겼다, 유래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서법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영합하여 왕이지의 서법만을 이렇게 칭송하고 그것만 배우려 했다는 데에 대해서 유익이라는 사람이 서운한 이런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렴주구입니다. 가혹할 가자와 그리고 거둘렴, 벨주, 구할 구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으로 구당서라는 책에서 출전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임꺽정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두 선생의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서는 의적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탐관오리로부터 재물을 약탈하여 국민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정, 나라의 입장에서는 도적이 맞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적이란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자로서 산적, 해적, 공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라고 총칭되고 있습니다. 산적이란 산에
산채를 두고 통행세를 걷는 자들이고, 해적은 배를 타고 다니며 바다나 강에서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이고, 공적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을 수탈하는 벼슬아치, 즉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패와 부정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적과 해적도 마찬가지로 도적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공적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렴주구라는 것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혹세무민한 것 중 가장 악랄한 짓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가렴주구라는 말이 왜 생겼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태산기슭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자로가 묻자 여인이 답하기를, 옛적에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고 나의 남편도 또 호랑이에게 당했는데 이제 나의 아들까지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답합니다. 자로가 다시 되묻기를, 헌데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물으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로에게 이 말을 전해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제자들아, 이를 들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는 데서 가렴주구가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인방명, 즉 미인방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울까, 그리고 사람인, 열불박, 목숨명을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운명이 가혹하다 또는 미인은 팔자가 사납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명가인이라는 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은 운명이 가혹하다. 자, 이러한 미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4대 미인을 따지게 되면 서시와 그리고 왕소군, 초선, 그리고 양귀비가 대체적으로 꼽히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뽑히긴 하는데 대부분 이 4명이 중국의 4대 미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서시는 오왕인 부차를 멸망에 이르게 한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추시대 말 월나라의 미인이었던 서시는 시골 초원에서 생활하던 미인이었는데, 여자였는데 월왕구천의 미인계용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오왕인 부차에게 참패를 당한 월왕구천이 이를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인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발된 여인이 바로 서시입니다. 서시는 나라를 위하여 오왕 부차를 유혹하여 국정에 전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왕을 결국은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치머입니다. 치머란 서시의 미모에 놀라 물고기도 가라앉는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엄청난 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흉노로부터 나라를 구한 왕소군이 또한 중국의 4대 미인에 속하게 됩니다.
왕소군은 BC 52년에서 20년경에 전한시대의 한나라 원제 때의 궁녀이기도 합니다. 왕소군은 화공인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궁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가 흉노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자 한나라 원제가 흉노에게 공녀를 바치게 되면서 이때 왕소군이 선발되게 됩니다. 하지만 원제는 한 번도 왕소군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흉노에게 시집가는 날 처음 왕소군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여인이 궁에 처박혀서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모연수를 처형하게 됩니다. 왕소군의 미모를 나타내게 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간입니다. 떨어질 낙에 기러기 한자를 써서 왕소군의 엄청난 미모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다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인계의 대명사인 초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선은 후한시대, 즉 175년에서 199년 사이의 미인이기도 합니다. 초선의 역할은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인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포가 양아버지인 동탁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초선 또한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초선을 나타내는 단어도 있습니다. 바로 폐월입니다. 초선의 미모에 달도 부끄러워서 구름 속에 숨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본명이 양옥환이었습니다. 이 양귀비는 경국지색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주로 719년에서 756년까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는 당나라 6대 황제의 현종의 애첩이기도 합니다. 애초에는 며느리였다가 현종이 양귀비를 탐하여 결국은 애첩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양옥환, 양귀비를 나타내는 단어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화입니다. 양귀비가 나타나면 꽃들조차도 부끄러워했다라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시와 왕소군의 미모를 가리키는 치머와 나간은 주로 치머나간이라 붙여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초선의 폐월과 양귀비의 수화를 붙여서 폐월수화라고 여인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대표적인 이런 사자 성어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머나간과 폐월수화가 바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밖에 항우의 여인인 우미인 또한 중국의 대단한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희와 달기, 포사, 조비연 등 엄청난 미인들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인이란 중국 진나라의 무장인 항우의 애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우와 한 고조인 유방이 마지막 전투에서 사면초가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면초가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라는 의미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방이 포위된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역발산 기계스의 항우조차도 사방이 포위되어 어쩔 수 없이 죽음이 경각에 달했을 때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또 하나 말희가 있습니다. 말희라는 여자는 하나라 거왕의 애첩이었습니다. 또 하나 달기는 은나라 주왕의 애첩이었고, 하나라 거왕과 은나라 주왕은 폭군의 대명사였었습니다. 여기서 달기는 아주 대단한 여자였는데 주지육님이라고 있습니다. 사방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연못의 물을 술로 채웠으며 나무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은 안주들은 모두 고기나 아주 값비싼 과일 이런 것들을 매달아 놓고 향락에 빠져 있었던, 결국은 은나라 주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미인이 바로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기는 또한 아주 포악한 여자에서 포락의 형이라는 극악한 형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포락의 형이라는 것은 구리기둥에 기름을 발라놓고 숯불 위에 걸쳐놓습니다. 그 위를 사람들이 걷게 한 후 미끄러져서 타죽게 하는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다 구리기둥에 기름을 발라놓았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악한 형벌을 만들어 놓고 떨어져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깔깔깔 웃었다 하는 이러한 아주 최악의 여자가 바로 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사가 있습니다. 포사는 중국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황의 애첩이었습니다. 이 병신 같은 유황이라는 사람은 포사를 웃기려고 외적의 침입도 받지 않았는데 위급을 알리는 봉화를 올려서 전국의 제후들을 수시로 모았다 합니다. 이를 보고 포사가 웃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난 왕비의 아버지 신우가 쳐들어오자 봉화를 올렸지만 결국은 제후들이 달려오지 않아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늑대가 나타났어요와 같은 이러한 거짓말이 반복되는 경우에 결국에는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을 이때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비연이 있습니다. BC 45년에서 BC 1년까지 살았던 이러한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한 성제의 둘째 황후이기도 한 조비연은 본명이 조위주였습니다. 조비연은 가냘픈 몸매에 가물을 잘해서 나는 제비라는 비연이라 불렸다 할 수 있습니다. 본명이 조의주였는데 얼마나 가냘프고 가물을 잘했길래 나는 제비라는 비연이라 불렸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너무나 가벼워서 황제의 손바닥에서 춤췄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비연은 성적으로 문란해서 온갖 음탕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가인박명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너무 좀 엉뚱한 데로 좀 빠진 면이 있습니다. 가인박명은 왜 생겼느냐,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소동파입니다. 소동파가 지은 박명가인이라는 칠언율시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가인박명입니다. 이 시는 소동파가 항주, 양주 등의 지방 장관으로 있을 때 우연히 절간에서 나이 80이 이미 넘었다는 어여쁜 여성을 보고 그녀의 아리따웠을 소녀 시절을 회상하며 미인의 박명함을 한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가인은 흔히 명이 박하다지만 문을 닫은 채 봄이 다하면 버들꽃도 지고 말겠지 하는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명이 짧다고 해석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운명이 박하다는 말이므로 팔자가 사나운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박명, 미인 또는 미인 박명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가계야치와 가렴주구, 가인, 박명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고사성어들을 몇 개 준비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용 드래곤 용수령이었습니다.